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지문이죠. 히스톤 꼬리 아세틸화는 염색질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 맞는 질문이죠.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히스톤 꼬리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 아세틸 그룹이 붙으면 극성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결합되어 있다가 풀어져서 전사가 염색질 구조 변화가 유도되고 풀어져야지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응축되어 있으면 전사가 거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는 맞는 지문이고,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자, 진핵세포는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이유는 원핵세포의 경우는 DNA가 그렇게 길지 않죠. 짧고 뭐 대충 핵도 없죠. 세포질을 방치해 놨다가 그냥 전사가 일어나면 RNA가 나오는 대로 바로 라이보솜이 붙어서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핵세포는 유전자들이 DNA가 워낙 길고, 사람의 경우 이제 46개의 염색체가 있죠. 각각 DNA들이 있죠. DNA가 46개 있다고 보셔야 되죠. 물론 더블 스트랜드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셔야 되지만, 어찌됐든 길기 때문에 뜨개질을 하다가 실을 막 풀어서 던져놓고 다음날 하려고 하면 꼬입니다. DNA도 마찬가지로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패킹을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뜨개질 할 때는 실패를 쓰죠. 실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실패들로 구조화해서 패킹 자유롭게 최대 응축을 했다가 좀 풀었다가 더 풀었다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히스톤 아니고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이고, 히스톤 단백질은 8개로 되어 있어요.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이 붙어서 이렇게 구조체를 만듭니다. 생일 케이크 이렇게 자르고 옆에서 또 자르면 8개가 되겠죠. 물론 이런 완전한 원통형은 아니고 모식도지만 8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히스톤도 종류가 다릅니다. 히스톤 단백질도.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까지 내면 저라면 그냥 틀리겠습니다. 8개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DNA가 2바퀴 정도 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게 뉴클레오솜이죠. 이 부분까지가 뉴클레오솜이고, 근데 히스톤 8개마다 꼬리들이 다 있습니다. 히스톤 테일이. 그래서 꼬리가 8개가 있겠죠. 이 꼬리에는 이게 단백질이니까 내부가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되어 있겠죠. 꼬리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마디피케이션, 어떤 물질을 붙이기가 쉽죠. 접근성이 쉽죠. 이 내부에 있는 아미노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라이신입니다. 아미노산이 이제 2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은 분류는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 비극성인 아미노산들은 벨린이나 아이소루신, 류신 이런 것들이 다 대충 이름이 좀 느끼한 것 같아. 그러면 비극성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극성인 경우가 있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 기억하셔야 되죠. 중앙탄소가 있고 3개는 무조건 공통입니다. 아민기, 카르복시기, 그 다음에 수소는 공통이고, 나머지 하나가 사이드 체인 베지드인데 아미노산마다 다 다르죠. 그 아미노산 중에 끝에 COOH 카르복시기가 붙어 있는 게 2가지가 있죠. 중앙탄소에 카르복시기가 바로 붙어 있지만 걔는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면 결합에 사용되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순간 극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부분 전환 존재하지만, 그래서 극성이 약한데, 사이드 체인에 있는 카르복시기 끝쪽에 있는데 걔는 물속에 들어가면 결합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COO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성을 띠죠. 마이너스일까? 완전한 전하를 띠죠. 걔가 글루타믹 애시드하고 아스파르틱 애시드죠. 근데 그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끝에 애시드란 말이 붙어 있죠. 카르복실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 이름이 나오면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파르틱 애시드. 얘는 마이너스겠네. 그건 암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끝에 아민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이신, 아르지닌이죠. 두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민계는 NH2인데 얘는 결합에 사용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가 붙어서 NH3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전하를 갖습니다. 플러스 1이죠. 플러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문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라이신 알지닌을 주무실 때 방에 누워서 50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입에 붙으면 기억이 나니까 빠르게 30초 내에 50회를 반복하시면 이제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갖는 건 두 개입니다. 라이신, 알지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전하를 갖는 것들이 있죠. OH를 갖거나 그런 것들. 그것까지는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아미노산 중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시스테인, 설퍼, 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3차 구조에서 나옵니다. 메스아이오닌, 메티오닌 기억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S 설퍼를 갖고 있는데 이황화 결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핵세포에서 게시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아미노산은 무조건 메치오닌입니다. 고세균도 메치오닌이고, 그 다음에 세균은 포밀 메치오닌이죠. 약간 변형되어 있죠. 그 두 개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신, 알지닌 정도 암기하셔야 되고,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라이신, 알지닌은 플러스 차지를 갖죠. 근데 여기선 라이신이 등장합니다. 라이신이 여기 살짝 그러는데, 이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으면 사이드 체인이 있겠죠. 여기에 NH3 플러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잘 결합을 해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아세틸기는 CH3에 CO가 카르본 196인데 여기에 OH가 붙으면 이게 초산이 되죠. 아세틱 애시드가 되고, 근데 여기까지 끊어지면 이건 아세틸기라고 합니다. 얘가 결합하면 NH 그다음에 CO, 여기 CO는 이중결합이겠죠. 펩타이드하고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어찌됐든 결합하는 순간 비극성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기 산소 O는 부분 전하를 음전하를 가질 수 있고, N은 양전하를 가질 수 있지만 부분 전하이기 때문에 극성이 강하다가 비극성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신의 아세틸화가 되면 풀어지고, 그러면 전사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다시 플러스 1가가 되고 다시 응축이 되고. 자, 다음 마이크로 RNA가 나왔죠. 자, 마이크로 RNA는 짧은 폴리펩타이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닙니다.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RNA가 아니고 mRNA를 찾아내서 요격하는, 분해시켜버리기 위한 RNA고, 스몰 RNA에 속하죠. 소형 RNA에 속하고. 마이크로라고 써있으니까 금방 아실 거고, 짧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로 RNA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꽤 중요합니다. 기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한번 나왔고, siRNA도 나왔고, siRNA도 좀 유사한데, 마이크로 RNA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이 되겠지만, 빈도는 낮지만,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기출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 RNA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마이크로 RNA가 발견된 거는 거의 노벨상급의 업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세포가 있어요. 진핵세포인데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어떤 A라는 단백질이 1000개가 필요해졌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100개의 mRNA를 만들었습니다. 그 A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그래서 아까처럼
가공 공정, 5' 캐핑, 3' 폴리테일링, 그다음에 인트론을 제거하는 RNA 스플라이싱 거쳐서 내보냈어요. 근데 상황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놔두면 가서 100개의 mRNA가 각각 가서 라이보존 100개랑 결합해서 자기가 10개씩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1000개의 단백질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단백질을 분해하겠죠? 그러면 엄청난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찾아내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것 자체도 정말 진핵세포는 뛰어난 조절 기작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세포도 작지만 이거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크로잖아요.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분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거의 노벨상급의 연구 업적이고, 그다음에 얘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이크로 RNA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세포는 이게 자신의 마이크로 RNA인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RNA인지 식별을 못하고 그 mRNA를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아까 사일렌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휴먼 지노 프로젝트에서 이제 DNA 서열을 쭉 밝혔죠.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더 어려운 게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뭘 하는 유전자인지 찾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더 그렇고 대장균은 거의 밝혀졌지만 이제 단세포 생물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 사일렌싱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합니다.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유전자를 파괴해버리고 잘라내버리는 기술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세포가 있는데 얘는 빨간색을 띄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유전자를 사일렌싱을 시켜서 발현이 못되게 했더니 하얀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색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 사일렌싱 기술은 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단백질을 발현시키는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고, 얘가 거기에 만족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핫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중요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100개의 mRNA가 세포질로 나갔죠. 걔를 분해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세포는 계속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포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mRNA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아까 나간 그 100개의 mRNA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포질에는 결국 그 mRNA를 죽이기 위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걔를 찾아내면 뭉쳐서 분해시켜버리거나 붙잡아서 번역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단백질만 있으면 식별을 못하잖아요. 모든 mRNA를 다 분해하면 그 세포는 죽겠죠. 그래서 아까 나간 그 mRNA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죠. 걔는 핵산이어야 되죠.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게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는 아까 나간 걔 서열이 이렇게 긴데 그 중에 딱 특정 부위에 상보적인 서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걔가 있어야지 식별을 해서 아무 mRNA가 아닌 그 특정 mRNA를 찾아내서 분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열이 있는 RNA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짧죠? 짧아서 이제 핵 내에서 100개 찾아내서 죽여야 돼. 그러면 얘가 전사가 돼서 나오죠. 5' 캐피, 3' 폴리테일링이 일어납니다. 근데 드로우샤라는 핵산 분해 효소예요. 얘가 이걸 잘라버립니다. 드로우샤, 뭐 풀네임이 되게 긴데 저도 모릅니다. 그냥 드로우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제자분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드로우샤 이름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는 1차 전사가 돼서 바로 나온 1차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고 우리말로 하면 1차 마이크로 RNA라고 쓰겠죠. 얘는 드로우샤에 의해서 잘렸는데 프리컬서 마이크로 RNA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마이크로 RNA 전구체죠. 근데 줄이면, 기니까 줄이면 얘는 PRI 마이크로 RNA, 얘는 PRE 마이크로 RNA. 거의 외울 수가 없죠. 네, 근데 외워야 됩니다. 얘도.
기억하시는 방법은 바로 전사가 됐으니까 1차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고, 얘는 결국 마이크로 RNA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 스트랜드, 이중가닥으로 돼 있으면 타겟 mRNA하고 결합을 못 하잖아요.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이 돼야지만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RNA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마이크로 RNA인 거죠. 마이크로 RNA가 되기 직전에 전구체다. 그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가 되면 이제 세포질로 나갑니다. 요격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트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서라는 얘도 핵산 분해 효소입니다. 이게 루프가 필수적으로 있는데 루프 부분을 끊어버립니다. 다이서는 다이서도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이스는 주사위죠. 1, 2, 3, 4, 5, 6이 있는 주사위. 깍두기도 주사위하고 모양이 같죠. 정육면체죠. 다이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데 가면은 무 같은 채소를 깍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이서죠. 제가 마지막에 있던 회사가 식품회사라서 그 식품에 대한 걸 많이 주워 들었는데 다이서가 있고, 기억하시고 자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깍두기를 자르듯 잘라준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로샤, 다이서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잘라주고 나면 얘는 이제 듀플렉스, 더블 스트랜드인데 뭐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마이크로 RNA가 되고, 그러면 이 세포질 내에 단백질들이 있다가 마이크로 RNA가 떴대. 그러면 단백질들이 모여서 복합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mRNA를 찾아보자. 찾다가 여러 mRNA하고 매칭을 해야 되겠죠. 하다가 맞는 애가 있으면 너 죽었어로 분해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교재에 따라서는 이게 완전히 매칭이 되면 분해시키고, 일부가 매칭이 안 되면, 대부분 매칭이 되는데 일부가 안 맞으면 유사 mRNA인지 번역을 방해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인 결과인지 잘 약간 의심은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분해시키거나 타겟 mRNA를 분해시키거나 붙잡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플렉스, 무시무시한 컴플렉스의 이름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기억하셔야 되고, 플레임은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입니다. 플레임은 모르셔도 되죠. 근데 뜻은 아셔야 되죠. RNA가 유도해서 활성화됐다는 뜻이죠. 마이크로 RNA가 없으면 얘는 의미가 없죠. 그냥 아무 mRNA나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마이크로 RNA가 결합됨으로써 활성이 유도된 사일런싱 컴플렉스입니다. 사일런싱은 유전자가 DNA가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일렌싱이었죠. 아까 사일렌서도 보셨고, 그래서 리스크입니다. 네, 그 내용들이고, 일단 저 그림도 이해해야 되지만 용어들을 당연히 다 아셔야 되니까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라이보 뉴클레이즈, RNA를 분해하는 게 RNA즈나 라이보 뉴클레이즈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RNA 분해 효소인데, 핵산 분해 효소는 DNA즈, DNA를 분해하는 효소나 RNA즈, RNA를 분해하는 효소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끝쪽부터 하나씩만 자를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RNA가 길면 요렇게 걔는 엑소 뉴클레이즈입니다. 엑소 RNA 뉴클레이즈. 그 다음에 가운데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엔도 RNA입니다. 엔도는 내부고 엑소는 바깥쪽이죠. 그래서 뉴클레이즈는 그렇게 일단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부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암살자죠. 그래서 타겟 mRNA에 대한 상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만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틀린 질문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RNA는 기출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실 거고, 이거 하고 가볍게 복습하시고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통수 분석이죠. 기쁘네요. 이게 보기 드물게 쉬운 문제가 나와서 되게 쉬운 문제고, 자, 여기 분류학 부분에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육계 보셨죠? 그래서 세균, 고세균들이 뭐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다. 세균, 고세균은 교재에 있는 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에 들어가서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가 나오죠.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교재에 다 나옵니다. 캠벨에도 자세히 나오고. 못 외웁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되게 고민스럽죠. 강의를 할 때도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근데 결국 고세균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커버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 원생생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나왔다. 못 맞춥니다. 그걸 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생물학자들도 뭐 그쪽 전공이 아니면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만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학이란 무엇인가, 분류학의 체계, 그 다음에 삼형육계. 삼형육계 전에는 5개였습니다. 고세균이 발견되면서 6개로 바뀌었고, 고세균 때문에 상위 그룹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말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생물학계가 받아들여서 3역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역이 된 거죠. 종속, 과목, 강문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역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개통수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기본 이론이 출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 실제로 원생생물이 뭐뭐가 있고, 뭐 어떤 특성이 있다, 조류가 뭐 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반칙이죠. 식물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식물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핵심만 보시고, 거기서 상세 내용이 나온다면 핵심은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이 사람에 가깝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동물 부분 좀 꼼꼼히 보시고, 뭐 원구류부터 이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서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동물 분류의 핵심적인 기본적인 부분. 그게 출제 가능성 1,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전체를 커버하실 수는 없고. 근데 여기 동물 개통수가 나왔는데, 거의 전공자도 이거 잘 몰라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나왔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쓴 교재에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동물 분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분자생물학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서열 분석, 시퀀싱도 빠르게 발전하고, 그러면 시퀀싱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새로운 동물을 찾았을 때 그 동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류학이 되게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밝힌 거죠. 그러면서 수정이 많이 되는데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재는 나는 모르겠다, A도 있고 B도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A는 지워지고 B만 나왔습니다. 결국 분자생물학에 의한 결과가 맞는 거였고,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 같고, 사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게 분류학은 좀 생물학 정통은 아니고, 분류학이나 생태학 쪽은 공공의 개념이 강해요. 분류학을 잘한다고 대학 교수는 될 수 있지만 돈은 못 법니다, 절대. 인류에게 기여를 할 수는 있죠. 인류의 지식에. 그렇지만 굶어 죽습니다. 교수도 굶어 죽습니다. 교수도 뭐,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 기업체에서 분류학을 한다 그러면 언제 망할까? 그럼 주식이 폭락하겠죠. 교수님들도 사실 연구비를, 국책 연구비를 따오거나 기업에서 연구비를 따와야지 서바이벌 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 부분이고 인류 전체를 위한 거죠.
한국에서 분리학을 잘했다?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미국 다음으로 인류의 지식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이죠. 생태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온 거는 그냥 자기들만의 좀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보셔야 되고. 해서 나온 게 개통수 분석은 이제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죠. 근데 너무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분류학은 좀 아까 말씀드린 고세균, 세균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바이러스도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식물이나 균계, 그 다음에 뭐 원생생물은 좀 그냥 가볍게 보시고, 기억나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타겟은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척추동물, 그 다음에 동물 전체. 좀 핵심만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쉽고요. 개통수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용어를 먼저 보시면, 유연관계와 개통수는 아셔야 되죠. 개통수는 분류를 해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를 했다. 분류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거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부분을 그리면, 그게 개통수죠. 나무 숫자입니다. 유연관계는 무리 유자고, 인연 연자입니다. 유자는 유유상종의 유자죠. 비슷한 무리끼리 모인다. 또는 과자류 할 때 류자가 비슷한 거나 같은 어떤 개체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진화학상으로 가까운 관계냐, 먼 관계냐, 인연이 가깝냐, 뭐냐가 유연 관계죠. 근데 핵심은 여기 생물 종이죠. 생물 집단들의 유형 관계는 분기점이 가까우면 방금 갈라졌으니까 대부분 같고 약간 다르고, 분기점이 멀면은 옛날에 갈라져서 서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분기점이 가까울수록 유형 관계가 가깝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여기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죠. 이쪽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죠. 이쪽은 뭘로 의미할까요? 의미하는 게 없어요. 약속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질 때 얘는 A를 위로 놓고 나머지를 아래로 놨지만, 뒤집어서 A를 아래로 놨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얘가 그렇게 한 거죠. 자, 거꾸로 보면 D는 거의 갈라진 지 얼마 안 되죠. 유형관계가 가깝죠. 그 다음 가까운 거 C죠. 그 다음 B고 A죠. D 가깝죠. 그 다음 C 가깝죠. B고 A죠. 같은 구조입니다.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이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한쪽은 진화가 덜 된 생물, 한쪽은 진화가 잘 된 생물을 나열하죠. 근데 뭐 이렇게 바꿨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지금 A, B, C, D는 생물 분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일 수도 있죠.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 D라는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일 수도 있고. 예. 곰이 개목의 무슨 속에 곰과의 곰종인가? 예. 곰하고 개하고 목에 들어가면 같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쉬운 문제지만 이제 실제 예를 넣어보면 쉽죠. 인간하고 침팬지는 뭐 같은 포유류죠. 굉장히 가깝죠. 오리는 원시적인 동물이 그 다음이죠. 딱정벌레는 아주 원시적인 동물이죠. 소나무는 옛날에 갈라졌죠.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오리, 딱정벌레 똑같습니다. 이 위아래 순서는 학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설명하기 편했는데 빨리 끝나서 단점이 있네요. 29번. 자, 아까 이슈가 됐던 RT-PCR 코로나 문제입니다. 문제 질문부터 잠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은 명칭을 정확히 아셔야 되죠. 사르스코브2입니다. 2003년에 발병한 코로나, 사스를 일으킨 또 코로나 바이러스고, 2007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낙타에서 유래된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두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죠. 20%, 30%, 40%니까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고. 근데 이제 패러독시컬하게도 치명률이 높으면 균주가 다 죽어버리니까 바이러스가 널리 못 퍼집니다. 그래서 치명률 높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지금처럼 영향을 미치진 않죠. 현재 코비드 19을 유발하는 사르스코브2는 치명률이 낮다는 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숙주들이 살아남으니까 계속 퍼지는 거죠. 전 세계로. 자, 그 다음에 정식 명칭은 사르스코브2고 코비드 19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의한 디지즈 감염증이기 때문에 질병명입니다. 19년에 발병했기 때문에 코비드 19이고, 그 다음에 역전사 종합효소 반응 PCR, RT-PCR 이용해서 진단한다. 치료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PCR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RT-PCR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PCR은 워낙 중요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수행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고 뭐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 작은 튜브 안에서 이 실제 PCR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A 스트립이라고 튜브가 8개가 붙어 있고 12개짜리도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DNA 폴리머레이즈하고 뭐 주형 DNA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뭐 같은 PCR 샘플을 돌릴 수도 있고 8가지 다른 걸 돌릴 수도 있죠. 이게 PCR 머신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보셔야지 조금 그나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PCR 머신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되게 싸졌습니다. 가격이 싸고 1인당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테이블탑으로. 근데 되게 신기하죠. PCR 돌리면 이따 공부하실 텐데 90도로 올렸다가 50도로 낮춥니다. 72도로 바꿉니다. 다시 90도, 50도, 72도. 저는 PCR 할 때 40사이클을 돌렸어요. 이게 한 사이클이고 이걸 40번을 돌립니다. 보통 1분 변성은 온도 높아지면 DNA가 잘 떨어지죠. 온도 확 낮추면 프라이머가 빨리 붙습니다. 얘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붙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1분, 2분, 3분, 1분, 1분, 얘는 2, 3분이라고 매뉴얼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40사이클이 돌아가면,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2배가 되죠. 그래서 2에 40승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조 개인가 나옵니다. 보통 PCR은 30사이클에서 40사이클 돌리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40사이클을 돌렸습니다. 그래야지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거든요. 네. 진짜 PCR 한 3번, 하루에 3번 돌리면 거의 죽습니다. 막 머리 써서 디자인해서 계산해서 저거 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섞어야 되죠. 아까 이 머신에는 8 곱하기 10이죠. 96개 튜브가 들어갑니다. 96 리액션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걸 3판 돌리면 분주만 하면 팔이 빠질 정도로 아파요. 생물에는 스크리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0사이클을 돌리면 2시간 동안 준비해서 분주하고 만들어서 집어넣고 데이터 정리하고 뭐 하고 나면 PCR이 끝나 있어요. 그럼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30사이클 돌려본 적이 없고 항상 40사이클을 돌립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치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대충 감을 잡아야 돼요. PCR은 1000회 이상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황당한 지문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뉴얼에는 1분 3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줄여봤어요. 계속 시간을. 그래서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오버나잇으로도 합니다. 돌려놓고 갑니다. 다 준비해서. 퇴근하면 다음날 오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중간에 못 쉬기 때문에 전 오버나잇을 절대 안 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주로 했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까먹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44 그리고 시간을 줄여서 30초, 1분으로 해도 돌아갑니다. 잘 됩니다. PCR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파워풀하고 고가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결과들을 낼 수 있고 30초, 1분 하니까 2분이죠. 40분에도 8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1분, 2분, 3분 빨리 퇴근하고 싶을 때는 힘이 남을 때는 30초, 1분.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신비로운 기계죠. 자, 90도에서 30초에 50도로 낮아집니다. 30초에 72도가 됩니다. 온도를 높이는 건 쉽습니다. 저항을 걸어주면, 전기를 흘려주고 저항을 걸어주면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건 어렵습니다. 온도를 어떻게 낮춰줄까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죠? 순식간에. 선풍기는 아니고 냉장고가 있죠. 순식간은 아니지만 냉장고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냉매가 필요합니다. 응축했다가 면서 기활로 열을 뺏는 냉매가 필요하죠. 냉매가 있으면 서큘레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컴프레서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뒤쪽 부피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얘는 여기 냉매가 들어갈까요? 서큘레이터, 컴프레서? 없죠. 여기가 힛블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온도를 높이는 건 쉽지만 낮추는 건 어려운데 펠티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천재적인 물리 이론을 냈는데 그 이론을 적용해서 전기만으로 순식간에 온도를 낮춥니다. 되게 좀 신비롭죠? 그래서 제가 한 2년간 대전의 회사에 연구소에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이 됐는데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펠티어 튜브라고 하죠. 힛블락인데 펠티어의 기술이 적용돼요. 펠티어 튜브를 100개를 사놨습니다. PCR을 잔뜩 팔겠다고. PCR 머신을. 근데 제가 친한 친구가 회사에 같은 연구원이 그 친구는 PCR을 하루에 몇 번씩 돌립니다. PCR 전문가죠. 제발 우리 회사 PCR 머신 좀 안 쓰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힛블락이 중국산이라 갖고 3번 중에 한 번은 열 조절이 잘못돼서 딱 열면은 만두 있죠, 만두. 만두 얘기하시죠? 이렇게 뚜껑에 만두 붓는 거. 모르세요? 귀신, 어떤 중국집에 12시 넘어서 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안 갔는데 너무 만두가 먹고 싶어서 갔다. 만두를 사왔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만두를 열어봤더니 10개가 다 있었다. 가다가 다시 열었더니 3개밖에 없다. 10개가 있다, 7개가 있다. 뚜껑에 붙은 거죠, 만두. 뚜껑에 붙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하여튼 그 회사에서 만든 PCR 머신은 좀 피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PCR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PCR을 할 때 뭐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PCR에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PCR의 원리. 이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 PCR의 물질이 뭐냐도 아셔야 되지만. 자, 그래서 PCR은 이런 그림을 보시죠. 보통. 사이클 한번 돌리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요 한 사이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PCR은 여기 내가 원하는 요 부위를 결정을 해서 요 부위에 DNA를 1조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려면 딱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붙이려면 주형 DNA를 떼야 되잖아요. 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90도에서 95도씨로 순식간에 높입니다.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들, DNA 뉴클레오타이드들인데 서로 공유결합에 연결돼 있죠. 근데 여기 사이에는 베이스 페어링이 돼 있죠. 염기끼리 수소결합이 돼 있습니다. A는 T하고 G는 C하고. GC는 수소결합이 몇 개죠? 그렇죠. 3개죠. AT는
두 개죠. 예. 그 숫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소 결합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열을 가면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DNA 변성된 거죠. 그럼 다시 온도를 순식간에 낮추면 뭐 이것들끼리 붙을 수도 있지만 얘는 짧기 때문에 와서 붙습니다. 프라이머가. 상보적인 서열이죠. 이쪽이 5', 3' 반대죠. 역평형.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다시 72도씨로 바꿔줍니다. 72도씨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택 DNA 폴리머레이즈가 PCR에 쓰이는 열 안정성 DNA 대표죠. 가장 싸고 가격도 싸고 돈이 없을 때는 실험실에서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발효시켜서 대장균에다가 키운 다음에 물을 90도씨까지 끓이면 다 분해되고 택 DNA 폴리머레이즈만 용액 속에 남습니다. 필터레이션 하면 그게 쓸 수 있는 거죠. 초기에 PCR을 돌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제품화되어 있지만 택은 썰머스 아쿠아티쿠스의 약자죠. 썰머스는 열이죠. 열에 안정하고 아쿠아티쿠스는 물 속에 존재하죠. 고세균인데 뜨거운 온천수에 살고 있는 고세균입니다. 90도 이상을 버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효소도 90도 이상을 버팁니다. 그래서 택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죠. 원재료는 DNTP죠. DNTP들이 여기에 T가 있으면 A가 가서 붙고 C가 있으면 G가 가서 붙고. 그래서 이렇게 5' to 3'이죠. 생물에서는 무조건 5' to 3'입니다. 2배 정도로 반복하셔야 되죠. 그건 내일 밤에 하시죠. 내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5' to 3'을 100번 정도 빠르게 50초 내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에서 5'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5'에서 3'로 가다가 내가 제대로 된 DNA를 붙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볼 땐 3'에서 하나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만 하고 대부분 무조건 5' to 3'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니까 이렇게 복제가 되고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고 여기는 이제 시작과 결과만 표시한 거죠. 한 사이클 돌고, 한 사이클 돌고, 한 사이클 돌고. 그 다음에 용어가 문제인데, DNA 변성, 프라이머 결합, DNA 신장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디네이처레이션이고, 근데 얘는 어닐링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어닐링입니다. 어닐링 스텝이죠. 우리말로 단조 단계라고 나오면, PCR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받으시고, 단조는 왜 어닐링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대장간에서 옛날, 칼을 만들 때, 칼을, 쇠가 빨개질 정도로 한 다음에 두들기죠. 그리고 갑자기 물에 푹 집어넣는, 그게 단조입니다. 갑자기 온도를 바꾸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바꾸면, 저도 화학까지는 잘 모르는데, 금속공학 쪽이죠. 철의 내부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조를 계속해주죠. 근데 왜 단조 어닐링을 썼지? 근데 온도가 높다가 낮아지니까 뭐 닉네임처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닐링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름이 많죠. 근데 다 쉽죠. 익스텐션 길어지고 일롱게이션 같고 폴리머레이제이션 중압에 의해서 길어지니까 용어들은 쭉 식별은 하실 수 있게 보셔야 되고, 자 다음 온도인데 떨어뜨려야 되니까 높죠. 90도, 95도 방향을 보고, 얘는 50도, 65도. 그러니까 90도, 한 50도에서 60도 넘게, 얘는 중간쯤 72도. 72도씨는 택 DNA 폴리머레이즈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얘는 온도가 낮으면 폴리머레이제이션을 잘 못합니다. 택 DNA 폴리머레이즈는 실험실에 처음 갔더니 뭐 탁폴 썼어, PFU를 썼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실험실 용어들은 짧아요. 길면은 바쁘니까. 그 다음에 열 안정성 DNA 폴리머레이즈는 저 택폴 폴리머레이즈하고 PFU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로 택폴을 씁니다. 이유는 PFU는 비싸요. 그래서 잘 못 씁니다. PFU가 더 성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롱 PCR, 그러니까 여기가 길다, 긴 걸 할 때는 택포를 했다가 안 되면 PFU로 교수님
PFU 사주세요. 그래서 PFU 합니다. 더 긴 게 잘 되고, 그 다음에 텍풀은 문제가 1000개 정도를 붙이면 1개가 오류가 납니다. 1000분의 1 오류. 그래서, 문제가 있대. PFU는 좀, 그 오류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비싸요. 그래서 잘 못 쓰고. 한 2가지 기억하시고, 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은 뭐 직관적으로 다 아실 거고, 근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여기 하얀색부터 여기까지 원하는, 검은색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세 번째 사이클부터 딱 나옵니다. 나머지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시면 요것들은 남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끝부분이 남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죠. 1조개가 되면 얘네들은 몇 개 안 남고 나머지는 전부 이걸로 채워지니까. 세 번째 사이클에서 나온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일반적인 생물학 시험에서. 논리적으로 복잡하죠. 뭐 그냥 세 번째 그림이 네 번째 사이클까지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안 들어가도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 사이클을 넣은 거고, 이게 연장돼서 40사이클까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 사이클 그림까지밖에 못 봤으니까 여기에 처음 제대로 된 PCR 프로덕트가 나온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PCR은 어쩔 수 없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다음 PCR의 구성 요소죠. 이게 시험에 나왔고 2번, 기출문제 2번.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쉽죠?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타겟 DNA, 주형 DNA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주의하실 점은 프라이머는 한 쌍이 필요합니다. 이쪽 끝, 저쪽 끝. 하나만 하면 PCR이 안 되죠. 그래서 a pair of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되고, 프라이머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뚜껑에 붙는 PCR 머신을 만든 회사가 프라이머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사업부가 달라서 이제 프라이머는 이제 실험을 막 해서 서열을 보고서 내가 그 서열을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야 될 것 같아. 머리를 되게 많이 써서 결정해야 됩니다. 20머, 20머 정도를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20개 정도. 보통 DNA는 베이스 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베이스 페어, 10개 베이스 페어면 A가 10개, T가 10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프라이머는 베이스 페어를 못 사용하죠. 단일가닥이죠. 단일가닥이어야 붙죠. 그래서 단일가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얘는 뉴클레오타이드란 단위나 또는 모노머, 다이머 할 때 머를 사용합니다. 영어권에서 똑같고요. 그래서 주로 20머, 20개짜리를 주문합니다. 20개 기억하시면 좋고, 프라이머는 너무 길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50개짜리를 했다. 그러면 이 안에 2개가 AT고 TA가 있다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루프가 형성되면 저기 안 붙어요. 그래서 길게 못합니다. 한 20머 정도가 적당한 거. 짧으면 3개, 뉴클레오타이드 3개로 했다. 그러면 ATG로 했다. 엉뚱한데 ATG의 상보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넌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20머, 15개에서 25개인데 20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저기 72도씨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 쟤는 텍 폴리머레이즈가 좋아하는 온도죠. 근데 여기는 레인지로 돼 있죠. 여기 90에서 95도입니다. 이유는 여기 GC가 많으면 수소 결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온도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90도에서 안 떨어지면 95도씨로 높여야 돼요. 그럼 잘 떨어져요. AT가 많으면 잘 떨어지겠죠. 다음 여기는 더 베어리어블한데, 프라이머를 디자인했는데 GC가 많다. 그러면 잘 붙습니다. 온도를 그렇게 안 낮춰도 돼요. 뭐 65도에도 잘 붙습니다. AT가 많으면 더 낮춰야지 붙죠. 그것 때문에 레인지가 있는 거고, 얘는 90도에서 100도로 하면 끓어서 터지죠. 그래서 95도 정도. 50도에서 얘는 프라이머 서열에 따라 많이 다르다. 60도 이상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들어가는 이제 물질들, 주형 DNA 있어야 되죠. 프라이머 양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붙었으니까 열 안정성 DNA 폴리머레이즈 있어야 되죠. 원재료인 DNTP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액 속에 효소는 pH가 변하면 활성이 확 떨어집니다. pH를 고정시켜주는 버퍼, 완충 용액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테폴이 마그네슘을 사용하든가 몇 가지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품으로 있습니다. 그 용액을 넣어줘야 되죠. 그게 버퍼 솔루션, 완충 용액입니다. 5가지죠. 그래서 PCL의 원리를 아시면 5가지 금방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 뭐 단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형 DNA, 프라이머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실 건 프라이머는 무조건 페어, 쌍으로 주문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 결과를 보고 서열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굉장히 뛰어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교수님이 잘했어. 그러면 프라이머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한 15만 원, 20만 원 했어요. 꽤 비싸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프라이머 서열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필수 항목이죠. 하나만 넣으면, 만약에 그게 주문이 되면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서 어떤 또라이가 프라이머를 하나만 주문했어라고 하겠죠. 2개를 다 필드를 채워야지 주문이 됩니다. 프라이머 하나 아니면 2개라는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있던 사업부는 좀 바이오 쪽이었고, 프라이머는 완전 화학입니다. 화학 합성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는 안 쓰고. 사업부가 달라서 이제 기밀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친한 팀장이 있어서 좀 구경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창문 밖에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장관이었어요. 이게 그 DNA 합성 머신이 그때 당시 한 3억 한다고 그랬나? 50대가 쫙 서 있고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국내 프라이머 수요의 양의 10배인가를 기계를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월급을 조금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 사장님 생각은 중국하고 일본까지 다 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초기 투자를 바보같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페이는 적었는데, 그렇고 화학 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DNA일까요? RNA일까요? 프라이머가, 20머가 DNA일까요? RNA일까요? 네? DNA입니다. RNA는 다루기 힘들어요. DNA가 훨씬 다루기 쉽고 비용이 싸고 RNA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 20개 정도로 붙여서 만듭니다. RNA로 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원재료도 뭐 몇 배 비쌀 겁니다. 그리고 RNA 지문만 다도 분해되기 때문에 굳이 RNA로 안 합니다. 자, 구성요소 5가지는 금방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가 DNTP죠. DNTP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죠. 여러분들은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식을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모식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자, RNA든 DNA든 핵심은 여기 당이죠. 5탄당입니다. 라이보스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5탄당은 딱 2가지입니다. 얘하고 뭘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광합성의 리빌로스입니다. 5탄당 2가지, 라이보스하고 리빌로스만 아시면 되고요. 라이보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는데, 여긴 탄소가 아니고 산소라는 거 주의하시고, 5번째 탄소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카본, 2' 카본, 3번, 4번, 5번 탄소들의 역할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1' 카본, 1번 1' 탄소에 베이스가 붙습니다. ATGC 중에 하나가 붙죠.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중에 하나가 붙습니다. 2번째 탄소 중요합니다. 자, 이게 RNA를 만들려면 여기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2' 카본에. 근데 DNA는
RNA하고 다른 게 딱 요거 하나입니다.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제거하다 산소 하나가 제거되죠. 그래서 OH에서 O가 제거되고 수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죠. 3번 카본에는 OH가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합에 사용되기 때문에 4번 탄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없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DNA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5' to 3'이죠. 5번 탄소의 인산기, 3번 탄소의 OH가 계속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인산기, 당 이렇게 백본이 만들어지고 안쪽에 베이스가 있고 염기가 있고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수소 결합, 시진 3개, 에이틴 2개죠. 이게 유전 정보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 안쪽에 보관을 합니다. 바깥쪽은 그냥 뼈대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인산기가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원재료는 인산기가 3개짜리를 씁니다. 네. 여기가 고에너지 인산이고 여기 결합하면서 여기 2개의 인산기 떨어져 나갑니다. 인산기는 유기물에 붙어 있을 때는 유기인산, 따로 떨어질 때는 무기인산이죠. 어제 광합성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ATP가 합성이 될 때 명반응에서 기억나시죠?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ATP 합성하죠. 2단계가. 명반응에서는 부산물로 O2가 생성이 되고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핑을 해서 프로톤들이 들어와서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해서 나가면서 여기서 ATP가 합성이 되고 전자는 무리퀴사시 페피를 거쳐서 NADP 플러스에 전달이 돼서 결국 NADPH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ATP 합성 효소는 ATP를 만들어내는데 ADP, 다이포스페이트죠. 요겁니다. 근데 얘는 스몰 d가 없죠. 그 광합성에서는 ATP죠. 여기 A, 아데닌이 있고 OH로 되어 있습니다. RNA의 원료 물질하고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산기가 2개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인산기를 붙여주죠. 그럼 이게 에너지 물질이죠. RNA의 원료이기도 하고 ATP,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ADP 플러스 PI 해서 ATP가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PI는 I가 PI의 P는 인산기죠. 실제로는 PO4E-입니다. 화학식을 모르셔도 되지만 I는 인올거닉입니다. 무기인산이죠.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걔는 유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PI로 그림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무기인산이 되고 뭐 I를 붙일 수 있겠죠. I는 스몰 I, 작은 I를 쓰고 아래 첨자를 씁니다. 아주 작게. 자, 그래서 이 구조는 기억 잘 하셔야 되고 1번 탄소에 뭐인지 2번 탄소, 3번 탄소, 5번 탄소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그리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요 스몰 d는 기억하셔야 돼요. PCR에 NTP를 사용한다. 완전 다른 물질입니다. 여기 OH가 있는 거기 때문에 PCR을 사용하는 건 스몰 d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ATGC가 바뀌면 하나는 A가 붙으면 DATP, DTP, DGTP, DCTP죠. 이걸 다 합쳐서 N은 NE를 의미하죠. 네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DNTP입니다. 얘는 판매하죠. 고가지만.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DNTP 따서 아까 작은 튜브에다 집어넣고 폴리머레이즈도 용액 따서 넣고 프라이머도 따끈따끈하게 배달된 거 와서 넣고 프라이머는 급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도착합니다. 보통. 아니면 중요한 실험이면 교수님 급해요 그러면 킥으로 쏘기도 하죠. 배송비만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다 넣어서 아까 PCR 머신에 넣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몰 d는 주의하시고 d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NTP 용액은 요 네 가지가 거의 같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미 섞어서. 그 DNA 서열 랜덤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같은 농도로 들어있는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중에 완충 용액을 넣으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10x란 말을 씁니다. 10배로 희석된다.
여기 100 마이크로리터를 만들려면 DNTP 10 마이크로리터를 넣으면 원래 농도가 얼마니까 10분의 1로 다일루션 희석이 된다. 그러면 보통 잘 됩니다, PCR은. 그리고 PCR은 100번 하면 100번 다 되고, 근데 100번 했을 때 한 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절친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 동기지만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유전자, 생명과학 전공인데 유전자 전공입니다. 저는 단백질 전공이었고, PCR은 거의 박사죠. 어느 날 울더라고요. 2주째 PCR이 안 된다고. PCR은 학부생한테 시켜도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되면 뭔가 원인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PCR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아예 원래 시퀀싱 정보가 틀렸거나 아니면 프라이머가 뭔가 잘못됐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평생 PCR을 해온 박사가 지금 3주째 못하고 있다고 술 마시다 울더라고요. 정말 죽겠다. 팀장 쪼는데 근데 저도 알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는 PCR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복잡해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그리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림은 잘 이해하셔야 되죠. 아까 주형 DNA가 있고 프라이머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중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옆으로 그리려니 너무 힘들어서 보통 위아래로 그립니다. 여기가 주형 DNA죠. 5' 말단, 5' 카본에 인상기 있죠. 3'에 OH 있었는데 인상기하고 결합해서 없어졌습니다. 5, 3, 5. 방향성이 5' to 3'. 그러면 프라이머는 이쪽 방향으로 붙죠. 5' to 3'. 여기 이제 이게 프라이머 21인데 끝에 두 개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제 얘가 여기 가서 붙는 거죠. C의 상보적인 G, D, GTP가 붙겠죠. 결합하면서 5'의 인상기하고 3'의 OH가 결합해서 이렇게 잘리고 OH는 없어지고 인상기 하나만 남게 되죠. 그 다음 붙을 거고. 마찬가지로 프라임은 저 위에 있고 DNTP들이 10개가 붙었다. 11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붙겠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생물학에서 원래 잘 나오는 게 DNA 복제를 미믹한 게 흉내낸 게 PCR이죠. 그걸 DNA 복제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요소들을 도입해서 작은 튜브 안에서 만들어낸 게 PCR입니다. 그래서 복제하고 공통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시험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15분간 휴식하시고 예. 잠깐 쉬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